한태호는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생동감 넘치는 소음을 쏟아냈지만 그의 사무실 안은 짙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빛나는 첨단 기술 기업 글로벌 테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냈다. 한때 그는 IT 업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경제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그의 눈은 흐릿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십 년 전의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잊고 지냈던 상실감, 그리고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항상 외로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면 그를 방해하는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식탁에는 비서가 미리 차려놓은 근사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는 대신 차가운 물 한 잔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그의 삶은 단조로움 그 자체였다. 마치 모든 색깔이 사라진 흑백 영화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한태호는 회색빛으로 물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는 끝없이 이어지는 빛의 강을 이루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서실장 박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투자자 만찬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한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피곤하군. 다음으로 미뤄라. 하지만 회장님, 한미연 부사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자리입니다. 불참하시면 오해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박정우 실장은 한미연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한미연은 한태호의 여동생이자 글로벌 테크의 부사장으로 언제나 한태호의 빈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녀는 한태호의 건강이 악화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회장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한태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고급 세단에 몸을 싣고 만찬 장소로 향했다. 만찬장에는 수많은 투자자와 임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다. 한미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야심이 서려 있었다. 만찬은 지루했다. 한태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부와 권력을 찬양했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깊은 외로움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만찬장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한 여성이 접시를 깨뜨려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한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 역시 한때는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존재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직접 그 여성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따뜻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여전히 따뜻한 안위감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품이 있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만찬을 마치고 돌아온 한태호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수많은 비즈니스 서적들과 경제학 서적들 사이에서 그의 시선이 오래된 동화책 한 권에 멈췄다. 그것은 표지가 낡고 닳아 있었고 페이지 곳곳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필체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 유나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이었다. 동화책 속에는 작은 목련나무가 황량한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이 동화책을 읽어줄 때마다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빠, 우리도 언젠가 저 목련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다. 한태호는 유나를 잃은 후 그 동화책을 서재 깊숙이 숨겨두고 다시는 들춰보지 않았다. 그 책은 그에게 아픔이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화책을 꺼내 들었다. 종이의 낡은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책을 펼치자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나가 직접 그린 서툰 목련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옆에는 작고 예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언제나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해. 유나. 한태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유나를 잃은 후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하지만 유나의 작은 글씨와 서툰 그림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이 동화책과 목련 그림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제시할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그림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잊고 지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일깨워줄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한태호의 삶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공허함 사이를 오가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낡은 동화책 속 딸, 유나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고요함은 언제나 위태로웠고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늘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태호는 자신의 기업 글로벌 테크의 중요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빌딩 로비를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그때였다. 로비 한가운데 웅장한 대리석 바닥 위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태호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멈칫했다. 그곳에는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낡고 헐렁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소녀의 두 손에는 낡은 인형이 꼭 쥐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소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간절함과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종이를 꽉 쥐고 있었다. 한태호는 소녀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딸, 유나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이는 듯하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이사회 회의에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소녀의 존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소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태호를 스쳐 지나갔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발걸음으로 한태호에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글로벌 테크 회장님 사무실이 어디예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다. 한태호는 놀랐다. 이 어린 소녀가 왜 자신의 사무실을 찾는 걸까? 그는 소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았다. 종이에는 글로벌 테크 인턴 채용 면접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한태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간절한 눈빛은 그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이사회 회의를 잠시 미루고 소녀에게 물었다. 왜 내 사무실을 찾는 거니? 그리고 넌 누구니?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유나라고 해요.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소녀의 목소리 끝이 떨렸다. 유나의 말에 한태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유나라는 이름, 그리고 엄마 대신 면접을 보러 왔다는 말.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유나를 데리고 조용히 자신의 비서실로 향했다. 박정우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에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태호는 박 실장의 말을 자르고 유나를 자신의 비서실 안으로 들였다. 그는 유나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라고 이름이 예쁘구나. 그런데 엄마가 왜 병원에 계시니? 유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녀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가 꼭 이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엄마는 글로벌 테크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유나의 말은 한태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말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딸 유나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딸 유나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그리고 그 사고는 그의 부주의 때문이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다. 그는 딸 유나의 이름을 듣자마자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한태호의 내면에서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과거의 자신과 죄책감과 연민으로 가득 찬 현재의 자신이 충돌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손에 들린 면접 서류를 보았다. 서류에는 유나의 엄마, 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인턴십 분야는 재무 분석이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자. 서연은 뛰어난 재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력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한미연 부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한태호 회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미연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한태호의 유일한 약점이자 글로벌 테크의 불안 요소인 재무 위기를 이용해 한태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태호의 사업 능력을 의심하며 그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뒤에는 한미연에게 매수된 몇몇 이사들이 섰고 그들은 한태호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한태호가 회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장님,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글로벌 테크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외부 해킹 세력이 우리 회사의 재무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은 모두 회장님께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한태호는 충격에 빠졌다. 회사가 해킹당했다니. 그는 지난 몇 년간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나의 말이 맴돌았다.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는 글로벌 테크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태호는 유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자신의 딸 유나를 잃은 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이 아이의 엄마를 돕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정은 주변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이사회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미연 부사장은 한태호가 회사의 위기보다 어린아이에게 신경 쓰는 모습에 더욱 분노했다. 한태호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았다. 유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한태호의 손에 닿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유나, 걱정하지 마라. 내 엄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를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의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딸 유나를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소녀의 손이 자신의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글로벌 테크의 이사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미연 부사장은 한태호 회장이 회사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어린 소녀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태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한 회장님, 지금 회사가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될 지경인데 이런 장난이나 치고 있을 때입니까? 당신은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미연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뒤에 선 이사들도 동조하며 한태호를 비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사를 향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탐욕이 가득했다. 한미연은 이미 여러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한태호의 실책을 빌미 삼아 주주들에게 그를 해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한태호는 한미연의 비난을 뒤로하고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굳건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 실장, 이 아이의 엄마에 대해 당장 조사해봐라. 그리고 회사 시스템 복구팀을 내 사무실로 불러.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정우 실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나와 한태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한태호가 왜 이 어린 소녀에게 이토록 신경 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회장으로서의 그의 결단력은 여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한태호는 유나를 데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글로벌 테크의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시스템 복구팀은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해킹 세력이 워낙 교묘해서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버렸습니다. 한 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다. 회사의 모든 재무 정보와 고객 데이터가 해킹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약 이대로 해킹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테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주가는 폭락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유나가 조용히 한태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의 작은 목소리는 긴장된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모두가 유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꼬마야,
여긴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얼른 나가. 한 팀원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한가롭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태호는 유나의 눈을 믿었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유나,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니? 유나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기 뭔가 이상해요. 저 암호화된 코드 안에 다른 규칙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퍼즐 같아요. 그녀의 눈은 복잡한 암호화 코드를 꿰뚫어 보는 듯 빛났다. 한태호는 놀랐다. 그는 유나의 직관력을 믿어보기로 했다. 유나,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유나는 작은 손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복잡한 암호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처음에는 시스템 복구 팀원들도 그녀를 비웃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장난이나 치고 있군. 하지만 유나가 입력하는 코드가 화면에 나타나자 팀원들의 표정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유나가 입력하는 코드들은 기존의 해킹 방어 시스템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새로운 패턴의 명령어들이었다. 그녀는 해커가 숨겨놓은 교묘한 함정들을 마치 게임을 하듯 하나씩 풀어냈다. 그녀의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녀는 마치 코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이 반응했다. 유나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복구 팀원들은 그녀의 뒤에 서서 모니터 화면을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유나의 놀라운 재능은 그들 모두를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코드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해커의 침입 경로와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박정우 실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회장님, 유나 양의 어머니 서연 씨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그녀는 과거 유명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패턴 인식과 예측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연구소의 기밀 유출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경력을 잃고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박 실장의 말에 한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나의 엄마, 서연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다니 유나의 천재성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서연은 기밀 유출 사건에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한태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 한미연 부사장이 자신의 측근 이사들을 대동하고 한태호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그녀는 유나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한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회사 시스템 복구를 어린애에게 맡기고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이대로 회사를 망하게 하십시오. 그녀는 유나를 비웃으며 자신의 아들 민준을 복구팀에 투입하려 했다. 민준은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부족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유나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자 모니터 화면에 녹색 글씨로 시스템 복구 완료, 해킹 시도 차단차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사무실 안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해커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회사의 모든 데이터는 완벽하게 보호되었다. 시스템 복구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경외심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며칠 밤낮을 새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린 소녀가 단 몇 분 만에 해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녀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한 것이다. 그녀는 유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저 작은 소녀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유나는 자신의 능력이 한태호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엄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재능은 한태호의 회사를, 그리고 그녀의 엄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한태호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딸 유나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이 작은 소녀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 유나의 환생처럼 느껴졌다. 그의 회색빛 삶의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글로벌 테크의 보안 시스템이 복구된 후 한태호는 유나의 천재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다. 특히 한미연 부사장은 유나의 활약이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한태호와 유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나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유나의 엄마 서연이 과거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유나의 재능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분명 한 회장이 뒤에서 조종한 사기극일 거야. 그 애 엄마가 기밀 유출범이라던데. 역시 그 자식의 그 어미군. 한미연은 언론을 통해 유나와 서연을 맹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그녀의 목적은 유나를 회사에서 내쫓고 한태호를 완전히 고립시켜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나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똑똑하다며 오히려 그것이 수상하다고 주장하며 유나를 위험한 아이로 몰아갔다. 그녀는 글로벌 테크의 신뢰도 하락을 빌미로 한태호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했다. 한태호는 유나와 서연을 향한 비난에 분노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유나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동시에 서연의 누명을 벗겨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고심 끝에 유나를 글로벌 테크에 미래기술 경진대회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는 회사의 젊은 인재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자리였고 대외적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한태호는 이 대회가 유나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대회의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개발이었다. 이는 지난 해킹 사건과 맞물려 유나가 자신의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될 터였다.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유나는 한태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구에 몰두했고 박정우 실장은 그녀의 보조 역할을 자처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한미연은 이 대회를 한태호와 유나를 비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준을 대회에 참가시켜 유나를 견제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명문대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 엘리트였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미연은 민준을 내세워 유나를 압박하고 그들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음모를 꾸몄다. 어느 날 밤 유나와 박 실장이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오르골, 올겔 온화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르골은 유나의 엄마 서연이 과거 개발하던 미완성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름이었다. 유나는 엄마의 노트에 남겨진 설계도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시스템은 복잡한 해킹 패턴을 예측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방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연구소 전체에 전기가 나가고 오르골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알 수 없는 오류 코드에 휩싸였다. 다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오르골의 핵심 알고리즘이 손상되어 있었다. 민준의 소행이었다. 한미연의 지시를 받은 민준은 윤아의 연구를 방해하고 오르골 시스템을 망가뜨려 윤아가 대회에서 실패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미래 기술 경진대회 당일, 대회장은 수많은 언론인들과 경쟁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한미연의 사주를 받은 비평가들로 북적였다. 한태호는 윤아와 함께 대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굳건했고 눈빛은 강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도 스쳐 지나갔다. 윤아의 옆에는 박정우 실장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한미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한태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빠, 아직도 저런 어린애에게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죠.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미연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차피 우승은 민준이 것입니다. 저런 불확실한 아이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려 하시다니. 오빠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군요. 한태호는 한미연의 비난을 무시하고 윤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는 윤아에게 집중하며 속삭였다. 윤아, 괜찮아. 아저씨는 널 믿는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줘. 대회가 시작되고 참가자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을 시연했다. 민준은 자신의 프로젝트 게디언 가디언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윤아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민준의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는 중요한 부분에서 외부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 드디어 윤아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윤아를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림과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저 어린애가 뭘 한다고. 아무리 회장님 손녀라지만 이건 좀 심했지. 윤아는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작은 몸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놓인 복잡한 시스템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심사위원들은 윤아에게 특히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한미연의 사주를 받은 심사위원장은 윤아의 시스템인 오르골에게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고난이도 해킹 공격을 방어하라는 과제를 내렸다. 윤아 양의 시스템. 오르골은 지금부터 3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해킹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단, 시스템 내부의 코드를 수정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오르골의 자체 학습 능력만으로 이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는 오르골의 핵심 알고리즘이 손상된 상태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만약 윤아가 제한 시간 내에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녀와 한태호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박정우 실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한태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윤아는 극한의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홀로 모든 압박감을 감당해야 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깜빡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압박감. 이 상황은 윤아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태호는 멀리서 윤아를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기침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윤아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다. 한미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태호를 바라보았다. 오빠,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군요. 당신의 마지막 시도도 저 아이처럼 초라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태호와 윤아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태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회사의 미래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유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유나는 자신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자 한태호의 유일한 빛이었다. 미래 기술 경진대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해킹 공격의 복잡한 코드와 함께 3분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섬뜩하게 깜빡였다. 한미연 부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상황은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유나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곧 자신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남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오르골 시스템의 방어율이 3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스태프의 다급한 외침이 대회장을 울렸다. 젠장, 저 해킹 패턴은 처음 보는 거야. 저런 걸 어린애가 어떻게 막아? 한 기술진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글로벌 테크는 이제 끝났군. 한 회장도 저 아이도. 한 언론인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대회장을 가득 채운 비웃음과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나는 오직 엄마 서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엄마는 유나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유나야,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복잡한 퍼즐과 같단다. 그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단다.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는 유나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졌다. 그 그림 속에는 낡은 동화책 속 목련 그림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모니터에는 오르골 시스템의 방어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검은 화면 위로 수많은 해킹 코드와 에러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시스템은 곧 완전히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유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엄마의 노트에 그려진 오르골 시스템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해커가 숨겨놓은 가장 깊은 곳에 핵심 취약점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 엄마라면 여기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 순간 유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한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며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듯 했다. 그녀는 마치 코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코드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반응했다. 그녀는 엄마 서연의 천재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했다. 남은 시간 10초 방어율 1% 스태프의 절규가 들려왔다. 한미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흐흐, 결국엔 안 되는군. 저런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녀의 비웃음은 대회장의 침묵을 갈랐다. 한태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유나가 실패한 것일까?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유나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자 모니터 화면에 녹색 글씨로 시스템 복구 완료, 해킹 시도 완벽 차단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오르골 시스템의 방어율 그래프는 100%를 가리켰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다. 해커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회사의 모든 데이터는 완벽하게 보호되었다. 대회장 안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 있던 대회장 문이 갑자기 열리며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미연과 민준을 향해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한미연 부사장, 한민준 씨, 귀하는 글로벌 테크 해킹 사주,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한낱 어린아이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유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저 작은 소녀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정우 실장이 급하게 한태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유나 양의 오르골 시스템이 해커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들의 서버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서 한미연 부사장과 민준 씨가 해킹 세력과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과 대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태호는 유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유나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 유나처럼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나는 단순히 대회를 우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미연의 음모를 폭로하고 한태호의 명예를 회복시킨 영웅이 된 것이다. 한미연과 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유나를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유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대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유나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이 없었다. 오직 감탄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심사위원들은 유나의 천재성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유나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유나의 작은 손이 한태호의 운명을 바꿨고 그녀의 엄마의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밝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유나는 자신의 능력과 엄마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후 한태호 회장과 유나, 그리고 서연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언론은 유나의 기적 같은 활약과 한미연 부사장의 추악한 음모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거대한 재무 비리를 밝혀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한미연과 민준의 체포와 함께 공개된 명확한 증거들은 대중의 모든 의심을 씻어냈다. 대중은 한태호의 굳건한 신념과 유나의 천재성에 열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한미연은 대회 방해 공작,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한태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녀가 심사위원들을 매수하고 유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훼손한 모든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법정은 그녀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밝혀냈고 한미연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잃었고 한때 한태호의 후계자로 불리던 그녀의 이름은 탐욕과 오만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녀의 아들 민준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룹에서 물러났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태호를 비웃었던 전직 비즈니스 경쟁자들 역시 그를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인정하고 한태호의 새로운 사업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과 유나 양을 너무 얕봤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의 새로운 시작에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박정우 비서실장은 이제 글로벌 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이자 한태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유나와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유나 양,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회장님의 헌신과 유나 양의 천재성 덕분에 회장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한태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나와 서연, 그리고 앞으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목련 재단위에 기부하고 유나와 서연의 새로운 삶과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유나와 서연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 한태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넓은 대저택은 이제 유나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온기로 가득 찼다. 아침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서연은 한태호의 지원 아래 다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유나는 학교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켰다. 유나는 학교 생활에 더욱 잘 적응했다. 그의 재능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유나는 방과 후에는 목련재단 산하의 미래기술연구소 여학교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유나는 이제 어린 천재 로봇공학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단순한 기계 제작을 넘어 인공지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한태호는 유나와 서연과 함께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감쌌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한태호는 유나의 접시에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주며 물었다. 유나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잘 지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다들 잘해줘요. 특히 과학 동아리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려고 해요. 한태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유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저씨는 너무 기쁘다. 서연은 한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회장님, 아니, 한태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유나도 저도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한태호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딸 유나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서연과 윤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서연과 유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다. 한태호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주변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회색빛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를 따뜻하고 평온한 황금빛이 채워나갔다. 유나의 능력이 한태호의 마음속 상처까지 치유하고 있음을 한태호는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태호 회장과 유나, 그리고 서연의 삶은 완연한 봄을 맞이했다. 한태호는 시한부 선고를 비웃듯 자신의 예상 수명을 훨씬 뛰어넘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이제 목련재단의 명예 이사장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재단은 한태호와 유나, 서연의 노력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수많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유나는 이제 20살이 되어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이자 사회사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목련재단 산하의 미래기술연구소지에
에서 최연소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혁신적인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들을 개발했다. 그녀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 구조 로봇 유나, 와유나는 전 세계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세계를 보호하는 디지털 수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유나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고아나 거리의 아이라는 수식어 대신 미래를 바꾸는 천재라는 존경심 어린 호칭이 붙었다. 서려요는 목련재단의 생명공학 연구소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술을 연구하며 난치병 치료에 기여했다. 그녀의 연구는 유나의 유나 로봇과 협력하여 의료 지원이 필요한 오지에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모두 한태호에게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되었다. 그들은 한태호의 자랑이자 이 사회의 희망이 되었다. 그 해봄, 목련재단은 유나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희망의 오르골 학교의 개관식을 열었다. 이는 유나가 재능을 발견했던 한태호 회장의 낡은 시계 장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희망의 오르골 학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교육과 함께 인문학, 예술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교육센터였다. 개관식 날, 학교 강당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가득한 수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유나는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고 지켜준 위대한 아버지, 한태호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의 작은 재능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오르골 학교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 거대한 희망의 바람이 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나의 연설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킨 진정한 리더의 면모가 담겨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리본 커팅을 위해 유나가 가위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옆에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 한태호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유나의 엄마 서연이 건넨 낡은 동화책이 들려 있었다. 동화책 속 목련 그림은 마치 유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뜻한 빛을 발했다. 개관식이 끝난 후 한태호와 유나, 서연은 함께 희망의 오르골 학교 운동장으로 나섰다. 운동장에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어린 시절 살았던 낡은 동네는 이제 현대적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낡고 비좁았던 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빛은 닿을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 빛은 한태호와 유나, 서연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일부였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흙냄새와 풀 내음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것은 유나가 거리에서 느꼈던 자유로운 바람이자 동시에 그들이 뿌리내린 새로운 삶의 향기였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고쳤던 한태호의 시계장치 도명과 함께 그들이 발명대회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 오르골의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도면과 설계도는 그들의 시작을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다. 한태호는 유나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한태호는 유나와 함께 접은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수많은 종이 비행기들은 마치 한태호의 딸. 유나가 이 새로운 유나와 서연을 통해 다시 태어난 듯 힘차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한태호는 유나와 서연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삶의 충만함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두 번째 삶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소녀가 면접장에 나타나자 CEO는 놀란다. 그녀의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아픔을 이겨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